우선 그 모든 산업혁명에 가는 큰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일자리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요. 보면 우리 지난 산업혁명 25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11년도 러다이트 운동, 1961년도 오토메이션 잠리스, 각각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자, 이런 기계 파괴에 대한 얘기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증가시킬까요? 줄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증가시킬 것이다. 예. 파괴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예.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유지될 것이라는 분이 제일 적었는데 한 분이죠. 예. 그런데 지난 250년간 기술 혁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 도표가 바로 기술 혁신과 실업률의 관계. 여기 요 떨어진 요거는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이것은 기술 혁신하고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일자리를 파괴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죠?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자리는 사라졌잖아요. 기기가 들어와서 공장의 일자리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왜 일자리 전체는 안 줄었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본질을 이겁니다. 일자리는 창조적 파괴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일자리는 창조적 파괴를 일으켰다. 바로 혁신의 본질, 슈펠트가 얘기하는 혁신의 본질입니다. 180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90%는 농업에 있었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업의 일자리는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8%는 실업자가 됐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들은 어디로 갔죠? 제조업으로 갔고 서비스업으로 갔고 이동해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꾸로 이제는 과거에 90%가 만들어도 배고프던 나라는 이제는 2%가 농업에 종사해도 먹는 게 부족하지 않은 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과거의 일자리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 세계 부가 증가돼 갔던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냐가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창조될 것이냐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무지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720만 개가 없어진다. 다보스 포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는 얘기를 안 해요.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물어보면 이 절대 빈곤의 감소 측면인데 이것이 1820년도에 전 세계 인구 10억 명 중에서 90%가 절대 빈곤, 즉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게 1820년도입니다. 지금은 얼마냐 그러면은 지금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 8% 정도가 절대 빈곤에 있고 70억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 절대 빈곤을 벗어나 있습니다. 요 절대 빈곤에 있는 나라도 어떤 나라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어떤 나라죠? 시장 경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시장 경제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적어도 절대 빈곤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놓고 보면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파괴했어요. 그죠? 기계혁명은 공장의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전기혁명,
서비스 일자리 파괴했어요. 정보혁명, 정보, 지식 서비스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분명히 파괴했는데 왜 일자리가 줄지 않았나요? 어디서 만들어졌죠?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죠? 물어봤어요. 로봇 바지가 등장해가지고 500명이 일하는 타이더 일자리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 줄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그런데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일자리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일자리와 그걸로 파괴되는 일자리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없어지는 게 당연히 많죠. 만약에 없어지는 게 많지 않다면은 그걸 만드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파괴되는 일자리가 더 많아야지 새로운 창조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파괴했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놀랍게도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까먹고 있었어요. 일자리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제 4차 산업혁명 비디오 강연 보셨으면은 거기 답이 있죠. 욕망에서 만들어지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인간의 생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대에서 90%가 절대 빈곤에 있던 시대에서 생존의 욕구를 벗어나서 안전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망으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 부는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이 세상 발전을 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그림을 다시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핫도그 만드는 자동화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되는 대규모 실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노동총량은 불변하고 있는데 자동화된 기술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0년간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폴 크루그만 경제학 노벨 경제상을 받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는 자동화되니까 핫도그 값이 싸졌으니까 작대기 하고 빵을 만드는 일자리가 더 늘었을 거야. 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싸도 핫도그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네,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핫도그가 아니고 피자 먹고 싶은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핫도그 자동화 기기가 나온 결과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이 만족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핫도그를 먹고 피자도 먹을 수 있게 되고, 즉 우리는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또 저기 자동화되면 그 위에 우리 사회 연결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족돼 가는 것을 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욕망을 충족하고 있어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욕망을 충족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대한민국의 국왕이 누리던 것보다 더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는 부분도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되느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기술 혁신이 대체한 부분들입니다. 이 기술 혁신들이 역할을 대체하면서 인간은 여기서 없어버린 일자리를 위로 이동해 나갑니다. 점점 인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하위 욕구는 기계에 넘겨주고 상위 욕구로 이동해 나갑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재작년 그 논문 다운로드스 1위 논문이고, 이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 행복이 증가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 사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방임해 두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문제를 봅시다. 기술 혁신은 이 생산성 증가를 시켜서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인간의 미충족 욕망의 수요를 만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 이게 기본 전제예요. 자, 요 얘기를 잘 정리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 김혜선 책임이 그 얘기를 잘 정리한 보고서를 쓰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동적으로 핫도그 만드는 사람이 피자 만드는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안 될 것 같죠?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기에 바로 일자리 안정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핫도그 만드는 사람이 피자를 만들 수 있어야지 미충족 욕망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재교육이 얼만큼 중요해졌냐 하면 과거에는 직업을 바꿀 이유가 평생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평생 10번 정도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그냥 나는 공부 끝 맞아요? 아니죠.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 나가서 몇 년이나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몇 년? 10년? 10년 써먹으면 무지 성공한 거예요. 네. 제가 전공한 전자공학 같은 경우 3년을 못 써먹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은 뭐냐면은 내가 대학에서 뭔가 배웠다는 거는 그거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즉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자, 이래서 일자리 안전망, 평생교육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사이에 사회 안전망이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즉, 이 두 가지가 뒷받침돼야지 기술 혁신이 파괴한 일자리를 미충족 욕망이 만드는 순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일까요? 당연히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죠. 자, 직접 미충족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공공부문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거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뒤에서 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혁신은 절대로 공공의 역할이에요. 공공은 공정성을 뒷받침합니다. 룰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게 공공의 역할이고,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업의 역할입니다. 두 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죠. 자,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이룩하는 이 부분은 민간의 역할, 거기에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걸 그러면 공공, 제도로서 다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자리를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일자리 필요성과 안전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본질은 뭐냐? 일자리 본질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선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자리는 뭐냐면 내가 만든 가치 일부분을 내가 분배받는 게 일자리의 본질이에요. 그냥 삽질하고 나서 나 일했으니까 돈 달라는 거는 아무도 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의 부가가치 순환을 파괴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기업의 착취와 노조의 정치입니다. 자, 기업의 착취,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자리는 황폐화되게 됩니다. 노조의 정치, 기업은 적자인데 우리는 파업하겠다. 이것도 선순환을 깨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치 창출을 더 많이 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분배를 받으면 선순환되죠. 자, 이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계기술, 전기기술, 정보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지능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단계를 넘어서
연결하는 안정의 욕구 그리고 관계 욕구를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개인화된 욕구 충족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일자리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재정의하면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되는데 이러한 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반복되는 일, 창조적인 일, 재미있는 일. 자, 이 중에서 반복되는 일은 우리가 하기 싫어요. 요거를 할 놈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죠.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일의 재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벨로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호이징가 얘기하는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 이게 합쳐진 일과 놀이의 순환, 이게 인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반복되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결합하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은 인간의 역할하고 이런 구조로 미래의 일자리가 바뀐다. 이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미래의 일자리 문제에 이어서 상생국가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던질 질문은 아까 길정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은 경제성장,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문명률 1%, 경제규모 11위, 무역규모 6이다. 자,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데 성공의 핵심을 얘기하면 추격형 경제의 성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추격 경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한국의 국제 경쟁력 순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 성공 전력을 그대로 해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놓고 보면은 우선 산업화에 성공시킨 산업화의 기득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입니다. 성공했으니까 대기업 됐죠.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소위 우리 정규직 노동 세력들, 이 두 세력들이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자, 저들을 우리가 저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불공정거래, 강성노조의 기득권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산업과 민주화 두 군데 기득권이 생기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대기업과 노조가 서로가 상극인 것 같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들은 또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다. 이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이 얼마냐? 상위 10%입니다. 여기 상위 10%. 그리고 이 상위 10%에 대해서 하위 90%는 어떻게 되느냐?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 조직화된 것과 비조직화된 것의 차이가 한국의 총체적 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지만 이 조직화 세력을 분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걸로 재미를 봤는데 어떻게 분해해요? 안 되죠. 그러면은 비조직화 세력을 조직화시켜주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우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의 오늘 문제를 보면은 우선 저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배를 성장했죠? 네. 우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이 시점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균 10%대 이하 성장한다는 걸 별로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낮죠? 우리가 평균보다 낮아요. 우리는 저성장 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고성장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분배도 양극화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쳐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경제 순위 상위 10대 기업을 변화를 놓고 보면은 미국은 30년 안 된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30대 기업 안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이버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고쳐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비전 제시를 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비전 제시를 하는 정치인들을 요즘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김 대표님 요즘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우리는 비전 정치가 비전이 약하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1, 2차 분배 격차를 보면은 1, 2차 분배의 하위 조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튼 한국은 1, 2차 분배 격차의 조정이 적은 나라다. 우리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던 나라입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자, 통계청 자료에 열 것 같으면 1985년까지 대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던 나라가 지금 30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2배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자, 이 차이가 왜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우리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왜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상위 10% 소득 비중인데 이건 김남년 교수님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낙성대 연구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43%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상위 10% 소득이 증가됐다. 자, 그러면 요 통계를 놓고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진행된 게 틀림없죠. 예. 자, 그럼 양극화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자, 양극화보다 더 나쁜 게 저성장 양극화인데 이 계층별 소득 분포를 변화를 보면 상위 1%가 요 밑에 빨간 겁니다. 차상위 9%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재벌 변호사 의사 대주주의 상위 1% 소득도 증가했지만 차상위 9% 소득, 여기에 공무원 정규직 공무역 요 380만의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증가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제가 경제화의 기득권 여기고 민주화의 기득권이 여기입니다. 민주화와 경제화의 기득권 쪽이 지난 우리 경제 성장의 부의 상당 부분을 저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비조직화와 조직화 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해석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 진위계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극화, 불균형 계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다가 여기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2016년 말 들어서 여기에 다시 올라갑니다. 진위계수가 높다는 건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소득 5분위는 하위 5번째하고 상위 1번째하고 분배 비율을 나눈 겁니다. 몇 배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5배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 소득 분배 개수를 보면 2011년에서 내려가다가 2018년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의 다른 해석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겨레 신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 시장 소득이 지금 한국의 진위계수가 잘못 계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크게 봐서 진위계수는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가 해석한 것도 이렇습니다. 이 인구가 5천만 명을 경계로 해가지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진위계수가 좋은 나라가 어디냐? 독일, 프랑스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면은 그 국가 내부의 소위 불균형이 줄어듭니다. 인구가 적으면. 그 다음 인구가 많으면 불균형이 늘어나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통계학을 봐도 통계에서 모읍 집단이 많아지면 분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준위계수 자체의 본질적 의미에서 인구 숫자하고 준위계수하고는 우리가 비례해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게 이병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양극화는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양극화가 인구 5천만 국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진행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은 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 한국의 분배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이 경쟁경제, 이 경쟁경제 부분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 비해서 혁신경제, 대기업과 벤처의 부가가치가 큽니다. 이권경제 제일 커요. 이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홈쇼핑,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을 국가가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독점권을 제공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이권경제가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고 공공 부분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최저임금 타결형인데 여기는 부가가치를 올려줘야 되고 여기는 개방해서 공정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국가의 구조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탈추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구조에 들어갔어요. 거기다 양극화도 지금 사람들이 회피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선 성장 자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성장을 이끄는 힘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기록할 때는 우리 잘 살아보자. 돈 벌어보자. 돈 벌어보자. 어떻게 벌어보느냐. 미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했는가 따라가자.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잡았어요. 미국, 일본을 뺏기자. 그래서 그걸 누가 뺏기느냐? 대기업이 뺏겨요. 그럼 뒤에서 누가 따라가느냐? 중소기업이 따라가죠. 중소기업 사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 브랜드 이름 아시죠? 갭입니다. 옷이라도 가버리 입어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따라가는데 실패하면 안 돼요. 나홀병이니까. 실패를 회피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일 좋았고 정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정부가 지원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잘못된 전략일까요? 이게 실패한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걸로 우리는 전 세계 최빈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는 소위 20위권 국가로 성장한 겁니다. 7번째 상금, 3만 불 때 5천만 불 국가로, 5만 불 국가로, 5천만 국가로 성장했어요. 추격 전략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모범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이 계속되느냐 안 되는 거죠. 탈추격으로 가는 데서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상대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대기업 중심에서는 혁신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평 복합 생태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혁신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죠. 사업도 실패하면 안 되고 문제도 틀리면 안 되고 우리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조성이라는 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성은 실패를 통해서 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협력을 할 이유도 없어요. 정답이 있는데 창의교육도 말만 창의교육이고 잘과 경쟁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탈추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적합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분명한 것은 추격 전략, 우리가 성공했던 추격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까요? 자,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그러면 탈추격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자, 문제는 한국은 지금 탈추격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는 과거의 추격 전략을 벗어나서 탈추격으로 가야 되는데
탈추격으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국가의 비전으로 확립되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탈추격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탈추격 도전, 추격 전략의 성공 국가가 탈추격에 성공해서 도전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여기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한국이 여기 최초로 도전합니다. 자, 이 도전의 이제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이해관계,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가치관의 갈등을 대변하는 제일 큰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장과 분배의 파라독스예요. 자, 우리 성장해야 됩니까? 맞죠? 자, 성장을 해야 된다. 네, 성장합시다. 그러면은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이제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이 시장주의는, 혁신은 시장을 통해서 합리화돼요. 예, 모든 혁신은 시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요를 뒷받침하는 복지를 만들어주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자. 분명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극화와 황폐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류 역사 실험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에요.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은 양극화가 됩니다. 왜? 혁신은 모든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혁신은 엘리트들이 합니다. 네. 아니면 운 좋은 사람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소수가 혁신을 하는데 소수한테 불을 몰아주게 되면 반드시 양극화가 생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 잘 살게, 편하게 살게 해줄게, 너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왜 이래야 될까? 당연히 우리 공산주의 실험 실패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폐를 원하십니까? 양극화를 원하십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걸 성공하면은 모든 국가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저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성장 양극화 고착한 무비전 저출산 고령화, 아까 저출산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고령화에서 다룹니다. 고령화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바로 이제는 상생으로 풀어가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무국의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53년도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인도하고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최빈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다. 산업화의 보수 세력과 민주화의 진보 세력이 한국을 전 세계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양극의 대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연구개발 부서하고 기존 제품을 지키는 품질 부서하고 항숙이 된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 다음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구개발과 품질 부서가 서로 순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과 분배가 서로 순환돼야 됩니다. 양극화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공유 가치를 가져야 돼요. 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사회, 이 사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비전 국가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이제 성장과 분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어떻게 순환시킬까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순환에서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이 사회 대통합을 통해서 순환해야 된다. 혁신의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 노동 유연성. 이 네 가지가 사회 대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제 우리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점입니다. 효율성장.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남들을 따라가서 성장하는 단순한 소위 열심히 일해서 하는 성장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는 이와 같이 혁신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포용적 성장이죠. 데렌 에스모글로우가 이 국가를 왜 실패하는가의 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혁신성장은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가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볼까요? 택시에 카풀을 도입하는데 택시 운전수의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카풀 도입을 못합니다. 이런 게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원격 의료를 1, 2차 의료기관 때문에 도입을 못해요.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이 창조적 파괴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산업의 도입을 저해하는 국가는 결국 실패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의 700페이지의 결론 딱 한 가지입니다. 혁신 성장을 지속하는 나라는 성공하고 이걸 지속하지 못하는 나라는 실패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혁신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를 우대하는 나라는 성공하고 기업가를 천시하는 나라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쫓아가는 나라들은 실패하고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성공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기분 나쁘죠. 자, 그래서 효율 성장은 단순계입니다. 여기서는 기계적 과정에 실패는 나쁜 거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전 규제를 하고 개별 평가를 합니다. 이게 효율 성장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잡계로 가면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야 되고 성공과 실패는 혼재되어 있고 이제는 성공의 기대값을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 사고평가하고 전체평가를 합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효율 성장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혁신의 방정식을 놓고 보면 혁신의 기대값은 성공 기대값 빼기 실패 기대값이에요. 자, 기대값은 뭐예요? 확률에서 보상을 곱한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50%인데 성공하면 10억을 벌어요. 실패하면 1억을 나요. 확률 50%입니다. 그러면 창업의 기대값은 4.5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창업할 이유가 있죠. 근데 실패하면 1억 날리는 게 아니라는 평생 신용 불량자가 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어. 이건 무한대가 되고 그럼 창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의 기대값이 모여서 기업 혁신의 기대값이 모인 게 국가 혁신입니다. 자, 불확실한 혁신은 기업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공한 기업인들의 성공의 기대값을 독식하면 양극화가 일어나요. 성공한 기업이 후배 기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를 할 때 국가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지속합니다. 이게 바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겁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 다 잘해야 되겠다. 자,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둘 다 잘하죠? 성장을 하려면은 분배는 이렇게 1차 분배, 성장을 위한 분배는 이게 소위 평등하면은 안 된다. 맞죠? 저 평등하면 안 돼요. 예. 이건 불균형해야 됩니다. 성장에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래야지 성장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배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럼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집니다. 배가 아프게.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를 각각 최적화시키고 두 개를 뭘로 연결하느냐? 조세와 기부로 연결합니다. 인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아서 그리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이 구조가 뭐냐면은 포용적 성장을 향한 구조입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불균형을 축소해요.
그리고 이것을 순환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성장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동유연성을 만들게 되면 분배가 나빠져. 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이 일자리가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도 안 돼. 이래서 한국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려니까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성장을 우리는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분배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한 불균형의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 사이에서 조세와 기부는 뭐냐? 내가 너한테 벌금 뺐듯이 너는 돈 벌었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너는 돈 벌어서 세상에 기여했으니까 세금을 내시면은 당신에게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세금은 비밀 개인 정보에 의해서 비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비밀로 취급되고 있죠? 네. 우리 유럽 국가들 가보시면 세금은 옆집에서 세금 얼마 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명의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국가는 불균형 성장을 허용하고 사회 안전망으로 불균형을 축소합니다. 성장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부 유럽 국가들을 많이 예를 들지만 북부 유럽 국가들이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노동유연성 다 제공합니다. 규제개혁 누구나 선제적으로 작동해 주시고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단 성장의 결과가 독식되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슈페터가 과거에 1930년대 미국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누가 시기해요? 그 성장의 결과가 불균형화 되면은 10%는 뭐 나는 괜찮다. 90%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90%를 뭘 만들어야 되냐? 기업을 규제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성장이 저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성장을 이룩한 사람들이 야 이건 내가 만든 걸 내가 다 가질래 이렇게 독식하게 되면 사회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이 지속되려면 내가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블리주가 없이는 절대로 포용적 성장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1940년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네덜란드의 바세다르 협약, 그리고 2003년도 하르츠 계획이라는 스웨덴 선언.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노동유연성을 제공하고 대신에 뭐를 만드냐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요. 노동유연성을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위 조세의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자, 이러한 대타협을 통해서 이 국가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이 대표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순환시키는 국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될까요? 저런 타협이 그냥 될까요? 저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모두 공통점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있었어요. 1940년대 네덜란드는 국가 고임, 벌레 고시로 경쟁력 약화로 국가 부도 상황에 처했어요. 네덜란드가 1980년대 석유 파동 경기 침체로 어마어마한 실업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슈레더 선언은 동서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되었어요. 이래서 세 국가 전부 다가 이러한 사회 대타협을 하게 된 것은 국가가 총체적 위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식을 통해서 신뢰와 비전의 리더십이 등장해서 이 두 개의 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국은 지금 위기입니까? 위기? 자, 우리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맥킨지가 한국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위기가 왔는데 그거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으면 역시 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총체적 위기의식과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위기, 우리가 아픈데 진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데 진통제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단기적 처방을 하는 것들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식과 공유가치를 가져가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용적 성장이란 단어를 우리가 끌고 가죠. 이건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포용적 성장의 방점은 포용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과 OECD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성장이 지속되기 위한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다르죠. 자, 우리는 기업이 수탈 조직이다. 기업과 사회는 대적된다. 개인과 기업은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삼성이 돈 번 거는 내 주머니 돈을 틀어갔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네,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키워서 나눌 것인가 싸워서 뺏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대립 순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약탈적 사회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스페인이 망한 것 같은 거죠. 공산주의를 포함해가지고 제로섬 사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적절한 불균형을 통해서 이것이 순환되는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 이 선순환 불균형 사회로. 요 선순환 불균형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장을 위한 복지를 위한 성장 그림을 안전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국가의 목적입니다. 그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자, 복지 비용. 저 돈 어디서 나오죠? 네. 세금에서 나오죠? 네. 세금과 국민 부담입니다. 국민 부담. 예를 들어서 보험은 세금은 아닌데 부담이죠. 그래서 세금과 국민 부담을 통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이 나옵니다. 자, 요건 어디서 나오죠? 세금과 국민 부담. 이건 성장의 성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혁신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그리고 순환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복지로 사회 문제를 뒷받침해주고 일자리를 순환시켜서 소위 성장과 분가가 순환되게 하고, 이게 소위 복지 재정 성장의 틀레마를 돌파하는 돌파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보면은 한쪽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장과 분배가 어떻게 하면 순환되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성장과 분배 한쪽만 놓고 보면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우리가 순환시켜야 되겠다. 그럼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성장은 혁신으로 만들어지는데 혁신은 장벽을 없애고 재도전하고 보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제가 비교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문제를 놓고 보면 장벽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장벽이 많으면은 혁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혁신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부처 간의 장벽, 그 다음에 진입 장벽, 규제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연결성이 강화돼서 혁신이 만들어져요. 자,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만들어진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혁신의 씨앗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까만 씨앗들이 다 성장하느냐? 그중 80%
80%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80%를 너는 실패자야 하고 누저라고 쫓아내버리면은 혁신은 사라집니다. 결국 혁신의 안전망이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자, 우리는 혁신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봐주면 안 됩니다. 정말 모랄 해저드가 있는 사람들은 퇴출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규제를 없애고 장벽을 없애고 그리고 혁신의 안전망 만들어준다고 이 사회가 혁신이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하죠? 기업가는 포토라인에 선 사람을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속극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업가. 자,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과 벤처창업 활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혁신의 걸림돌은 따라서 비전과 안전망 문제예요. 우리는 벤처 창업보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고 대기업 취업보다 요즘은 공무원 고시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혁신의 기대값이 뭐가 되냐면 벤처 창업보다 공무원 고시가 나아요. 사회 전체는 벤처 창업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 되면은 손은 누가 키울 거다 이런 거죠. 소 키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는 벤처 창업을 원하는데 개인은 공무원 고시가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전체의 바람하고 개인의 기대감하고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걸 맞추는 게 정책입니다. 정책은 국가 전체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망과 비전 부정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혁신을 실패로 가릅니다. 우리 실패를 없애는 실패 징벌을 통해서 혁신을 없애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들은 결과가 실패로 가면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혁신은 정책 혁신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해본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연구개발평가제도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가져갑니다. 94%. 왜냐하면 실패하면 그 다음 연구개발 책임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공하는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은데 산업화율은 가장 낮아요. 연구개발 평가제도입니다. 히틀러가 만든 법이 배임제입니다. 히틀러가 만든 배임제가 지금도 무력에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기업은 결과가 잘못되면 내가 배임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기업 혁신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롤모델이 사라져요. 무한책임 주식회사는 원래 유한책임인데 한국은 무한책임. 이게 전부 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징벌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분배 문제입니다. 자, 분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우린 큰 문제가 막 생산성 초과 임금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규직 1억, 사내 하청 5천인데 실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초과 임금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분배 구조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혁신 수익이 우리 과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산성 비례임금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봉제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은 어떨까요? 조직은 어떨까요? 이 생산성보다 급여를 더 주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산성 비례임금 원칙이 정착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은 연봉제를 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율이 7.6%밖에 안 됩니다. 52세만 보통 그만둡니다. 자, 공정은 상위 10%를 개방해야 되는데 이 개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90% 비조직 세력을 조직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조직화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이걸 해요? 따라서 디지털 거버넌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사회안전망 문제는 뒤에 우리 사회안전망이 다룰 텐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 복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순환 전략입니다. 조세, 기부, 투자, 소비. 이 전부 다가 뭐냐? 우리 순환시키는 겁니다. 조세나 기부나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느냐? 사회적 명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소득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다가 63%, 존경도 하지 않는다가 20%.
83%가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아니 17%에 들어가는데 존경 못 받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를 이건 노력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도 하지 않는다가 존경한다고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의 투명성, 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우리가 모자란 거죠. 이게 지금 뒷받침입니다. 자, 바람직한 국가 모델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우리는 하나의 답으로 보면 안 돼요. 북유럽은 국민 부담률이 45% 넘으면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륙형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 영미형은 저부담, 중복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 한국은 지금 27%, OECD 평균보다 우리가 7% 정도 낮아요. 자, 우리가 복지를 늘리면 부담도 늘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 서로가 이 점에서 우리가 어느 모델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한국은 27%. 그래서 분배를 위한 성장을 위한 분배를 해나가야 되겠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망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국가가 성장을 해야지 먹고 나눌 게 있죠. 자, 성장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새로운 혁신에 더불어서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아이고 안 되는 기업들은 사람을 줄일 수 있어야지 기업이 살아남고 또 잘 되는 기업은 사람을 더 써야 될 거고 이 노동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노동 유연성이 뒷받침돼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건 동시에 뭘 뜻하냐면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 파괴돼요. 어떡할까요? 이 문제 어떡할까요? 우리 정규직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유연성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직 노동유연성을 없애게 되면은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뭐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문제에 대한 우리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죠.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노동유연성을 뒷받침하되 부분 실업을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들을 다시 일자리 시장으로 집어넣는다. 재교육 시스템과 일자리 시장 두 개를 만들어서 일자리 안전망을 만든다. 이게 바로 안전망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이 안전망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가 순환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도 소위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재교육 시스템 되어 있나요? 자,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유연성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빨간띠 메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자리 안전망이라는 총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노동유연성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어딘가요? 어느 부처가 이 문제를 이끌어가야 될까요? 교육부? 네, 요거는 교육부인가요? 요거는 어디예요? 고용노동부. 요것도 어딘가요? 그것도 고용노동부인가? 예.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산업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가 현재 이 문제를 이끌어서 총체적으로 순환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이제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안전망을 일자리 안전망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재교육 체계가 매칭 플랫폼인데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뭘 만들어주느냐? 기본적인 사업을 보장해줍니다. 혁신의 안전망이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3대 안전망. 한국의 가장 현재 정책에 모자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부분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내가 너 일자리 만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일자리는 창조적 파괴를 거듭하는 거고 거기서 파괴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재교육을 하고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줄게. 이 구조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놓고 보면 사회 안전망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복지에서 다루게 될 테지만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했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대처 수장이 이때 개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회안전망이 최저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안정의 욕구, 관계의 욕구까지 다 만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국가가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누가 낼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생존의 욕구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행복하게 그냥 뭐 주저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어디까지나 생존 욕구까지만 가야 된다.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만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자리 안정망은 뭐냐? 관계 욕구예요. 관계 욕구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재교육과 매칭 시스템입니다. 혁신의 안전망은 성장을 통해서 사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거죠. 이게 기업과 정치 기반의 창업입니다. 그 보면 이런 거예요. 엘더퍼가 얘기한 인간의 욕망을 메슬로우는 5단계로 나눴지만 엘더퍼는 3단계로 나눴습니다. 3단계 나누면서 인간은 우선 먹고 사는 존재의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회의 역할을 하는 관계의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성취를 하는 성장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욕구는 세 가지네요. 생존의 욕구, 불행을 최소화시키는 거, 행복을 충족하는 거, 행복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생존과 일과 놀이. 자, 그러면은 생존의 욕구를 뒷받침하는 게 뭐죠?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은 생존의 욕구까지. 그걸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놀이와 같은 게임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일자리 안전망과 혁신의 안전망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순환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가 포용적 성장의 국가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할 논의 주제들입니다.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재조명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극복은 과연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재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국부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뭔가? 포용적 성장은 포용인과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과 인간의 행복의 관계는 뭐냐? 그 3대 안전망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가능한가? 3대 안전망의 구축 방안. 이런 게 여러분들 오후에 논의 주제가 됐으면,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